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저 유튜브 생태계의 영화 리뷰 채널 중에 저 바닥에 근거하고 있는,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그런 채널 되겠습니다. 아, 제가 요번에 지금 오늘 아침에 보고 온 영화가 디스클로저 데이입니다. 디스클로저라는 말은 이제 폭로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뭘 폭로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영화 보고서 약간 좀, 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 자체에 대한 것들보다도 이 영화에 대한 평이 확연하게 갈린다. 근데 유난히 이제 우리 말하는 이제 포탈의 네이버 평점이라고 이제 N평점, 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니까, 대략 뭐 생각나는 점을 가지고 한번 좀, 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은 너무나 유명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인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한 감독인지 젊은 세대들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 사람의 이제 70년대에 등장했던 스필버그가 워낙 젊을 때부터 연출을 했기 때문에 조스라는 영화라는 말 자체, 저 영화가 이제 스타워즈와 더불어서 소위 블록버스터란 말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은 이제 할리우드라는 영화판에서 근 생명력을 이끌면서 이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뭐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뭐 지금까지도 이제 비평가들이라든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는데 뭐 소위 말하는 예술 영화 감독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엄연히 할리우드의 상업 영화 감독이고 제작자고 뭐 이런 사람인데 또 만드는 영화마다 흥미로운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왔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70년대부터 만들어진 그의 장편 영화들의 목록이고요. 안 보이는 건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일병구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락 영화의 이쪽 교과서 같은 영화들을 쭉 만들어 왔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작들은 의외로 이제 그 젊은 관객들한테는 좀,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없었던 영화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좀 뭔가 21세기 들어서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들은 뭔가 이제 자기가 이룰 거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해보고 싶은 영화를 다 해본다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뭐 원래 영화광이었으니까요. 그 영화광으로서 해보고 싶은 영화를 다 해보고 온다 그래서 상당히 클래시컬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관객들 봤을 때 좀 올드한 느낌이 든다라는 영화 있는데 사실은 이제 클래식한 영화들의 매력에 있었던 감독들한테 관객들한테는 그 자체로서의 매력, 영화적인 그러니까 이 아마 스필버그가 보고 겪었을 만한 그런 영화적인 판타지의 실현을 그래도 해내고 있는 감독이 아마 스필버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벨마스라는 영화가 이제 결국 이제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인데 일종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전기 영화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만들어진 장편 영화 지금 디스클로저 데이입니다. 파벨마스는 상업적으로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아주 개인적인 영화였습니다만 이제 많은 또 그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한테 또 영화광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이야기였기도 하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특히 이제 이런 이 스필버그의 최근작들에 대한 호불호가 상당히 좀 많이 갈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스필버그 영화는 이 스필버그가 좋아했던 감독이 대표적으로 이제 존 포드라든가 하워드 혹스 같은 과거의 이제 할리우드 거장들의 영화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대사나 정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즘의 관객들은 되게 스피디한 사건의 전개, 이게 고구마라고 불리잖아요. 고구마와 사이다라는 그런 거에 때 상당히 좀 집착하는데, 이 스필버그가 두는 이 고전적 양식 스타일의 좀 그런, 장면들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어쨌든, 저는 좋아하니까요. 상당히 전 후기작 중에서도 뮤인헨이라든가 되게 고뇌가 많이 들어간 영화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뭐, 미넨이나, 그 다음에 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좋아하고요. 스파이 브릿지는 걸작이죠. 스파이 브릿지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 파벨만스도 좋아하고, 뭐, 좋은 영화들 상당히 많이 만들었던, 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영화, 좀 재미가 없었다 이런 영화도 있죠. 인디아나 존스의 와 크리스탈의 해골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건 좀 별로였어요. 자, 어쨌든, 이번에 이 스필버그가 우주를 소재로 만든 건 특히 초기에 이 사람의 성공을 만들어준 대표작 두 편이 모두 이제 이 우주와의 소개를 다루고 있어요. 아마 요즘 관객들은 그 우호적인 외계인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낯설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77년도에 이제 클로즈 인카우터 오브 더 서드 카이드 제3종 근접조우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로 개봉이 됐죠. 늦게 개봉이 됐는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 그 교감을 나누는 외계인 그 다음에 우호적인 외계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신기했던 개념이었고, 이 클로즈 인카운터를 조금 더 축소한 버전으로 소년과의 우정을 좀, 자신의 소년성을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낸 게 이제 메가히트작 E.T.였거든요. 사실 국내에서는 말이죠, 두 편의 영화가 다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흥행적으로 말했을 때. 클로즈 인카운터는 되게 늦게 개봉을 했고, 그 다음에 E.T.도 이 수익가 때문에 개봉이 상당히 늦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아주 어렸을 때 영화여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다녔을 때 개봉을 했는데, 이 수입 비용 때문에,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헐리우드가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전이어서, 국내 수입업자가 이제 사와야 되는데, 단가가 너무 센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늦게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늦게 이제 비싸게 수입을 또 나름 비싸게 갖고 왔지만 이제 흥행이 그렇게까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의 관객들이 원했던 장르의 영화가 아닙니다. 우주전쟁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이게 H.G. 웰즈의 이제 고전소설을 원작으로 했는 영화였는데, 상당히 리얼리즘적인 스타일로 그려진 영화였었죠. 그래서 이 영화 좀 궤가 달라져서 이건 21세기의 스필버그는 좀 20세기의 그 젊은 시절의 스필버그는 좀 느낌이 달라요. 자, 그 디스클로저 데이는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12일에 이제 북미 개봉이 됐는데, 지금 이제 맨 위에 보시면 로튼 토마토 지수가 이제 떠 있습니다. 81에서 75% 정도 이렇게 떠 있어서, 여기도 뭐 아주 압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평가가 많은데, 이 국내 이거 네이버 평점, 그냥 네이버예요. 네이버 평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13이 뜨는데요. 이거 본 사람이 263명인데 이렇게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납득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평론가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뭐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그 정도로 저렇게 나쁘게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평가가 시대와 안전하고 관객을 배제한 채 소통을 꿈꾸다라는 평가, 최선 평론가의 글이고, 이우빈 평론가는 낙관처럼 보이는 순간 특히 역광에 비치는 때를 의심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것이 촘촘하다는 얘기죠.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할 말라는 속삭임에 톤복하거나 허탈하거나 이런 얘기고요. 메시아학령 주장하는 자의 열변 동의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이제 후기가 지금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필버그가 1977년도에 이제 요 영화들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최근에 관객들이 만났었던 외계인 소재의 영화들로 좀 인상적으로 잘 만든 영화 하면 올해 개봉한 이제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래 원작 소설이 있었죠. 마션의 이제 작가 분이 썼던 소설이라서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그 이전에 외계인을 다뤘던 것보다 훨씬 진일보합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들이 두 행성이 맞이한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게 프로젝트 헤일 메리죠. 컨택트도 그 과정을, 이 외계인과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이 과학적이고 진일보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드네 빌레브의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광고 문구에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경이로움이라고 해서 슬랜트 매거진이라는 그 잡지를 인용했던 그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스필버그의 비전을 좀 더 확대한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이 작품 컨택트도 이제 원래 원작 소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지금 우리 오늘 다루고 있는 디스클로저의 데이의 경우에 상당히 좀 고전 적 소재를 다 가지고 옵니다. 로스웰 사건이라고 해서 1940년대에 있었던 이제 일종의 그 미 정부가 네바다에 있는 뭐 엑스파일이라는 옛날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많이 다루는 소재죠. 그러니까 미국식 음모론이죠. 미국 정부가 옛날부터 그 정보를 있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비밀리에 통제하고 있다. 실제로 외계인이 있고 미국 정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지금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대략의 이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문서가 뭐 완벽하게 공개되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영화의 설정은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그 문서를 공개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옛날에 했던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미국에선 정치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한때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항상 이제 관심사란 말이죠.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되게 이제 흥미있는 관점인데, 요거를 왜 스필버그가 지금 얘기를 했나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뭐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투황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트럼프가 이제 예측이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과 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스필버그가 이 문제에 상당히 천착을 해오면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좀 자기 예고편 인터뷰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믿음이 더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약간 인카운터도 이제 미즈와의 조우라는 77년 작품의 경우도 그것을 이제 근거 없이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구성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에 이제 일종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처럼 선택된 선지자들처럼 이들이 이제 지금 두 명의 인물이죠. 에밀리 블런트가 연기하는 마거릿 페어차일드와 조시 오코노가 연기하는 다니엘 켈러라고 하는 두 명의 선택된 선지자죠. 이 선지자들의 일종의 행로와 모험담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매우 성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가 등장을 하고 그 예언자의 행적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고 그 예언자의 길을 따라서 이게 좀 웃기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뭐 그냥 종교적이라고 말을 하면 뭐 미국에는 뭐 라일리안이라고 하는 엄연히 예견을 믿는 종교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그런 행적을 쫓아가는 일종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무의식적인 이런 설을 갖고 이것들이 다 이제 영화의 설정들 자체가 미국에서 나왔던 수많은 이제 이 외계인과 관련된 음모론이나 괴담과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두 인물이 이제 일종의 선택된 자로서 되어 있고, 이 다니엘 켈러의 경우에는 상당히 천재적인 수학적 지식을 영어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의 이제 영화 초반의 설정 자체가 이제 전 우주적 언어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종의 통역사 같은 인물이고, 마거릿 페어차일드의 경우는 일종의 초능력적인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차 체험적으로 밝혀지는 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인물이 이제 중심 인물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는 이 두 인물이 서로 떨어진 공간 속에서 자신의 이제 능력이라든가 이제 추격전의 양상에서 이제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추격전에 휘말리고 이제 영화의 최종적인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양쪽 진영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제 가상의 민영기관이죠.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정보 통제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비정부 기구,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워덱스라고 하는 기업이 등장을 해요. 뜻은 정부 위탁 기밀 자료 관리래요.
이제 나무위키 컨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군의 위탁을 받아 외계 존재 전환 정보를 관리하는 민간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설정인데 나무위키입니다. 자, 근데 그 수장이 이제 콜린 퍼스가 연기한 노아 스캔런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콜먼 도밍고가 연기하는 인물이 휴고 웨이크필드라는 인물입니다. 마틴 스코세지 영화 제목이었던 이름이기도 한데 휴고. 자, 이 두 인물이 이제 각 측의 리더죠. 이쪽에 말하자면 노아는 이것을 막으려는 자의 리더. 정보를 이제 통제하려는 자고요. 휴고는 이 정보를 모두 풀어버리려고 하는 폭로팀의 이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다 워덱스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정보를 빼낸 사람들이고, 한쪽은 이 휴고 쪽은, 노아 쪽은 그것을 통제하려는 사람이죠. 그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휘말려져 있는 인물의 경우, 이 제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물의 경우에는 다니엘, 조시 오코노가 연기하는 그 남자 주인공이죠. 이 남자 주인공의 연인으로 남자 주인공이 정보를 빼달리는데 휘말려가지고 이제 억류당하다가 이 다니엘과 함께 같이 도망을 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그 과거의 견습수녀라고 하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가는 공간이 이 견습수녀였던 제인이 있었던 그런 동네인 거죠. 그래서 그 수녀원이었던 거죠. 그 수녀원을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그녀 제인이 과거의 견습수녀였다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정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제인이 이제 수녀에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만들었냐고 그랬는데, 그 수녀가 대답하기에는 이 earth, on the earth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만든 가장 훌륭한 존재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거예요. 성교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가 이 우주에서 인간만 만들었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뭐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과정은 상당히 이 종교적인 깨달음의 방향처럼 흘러갑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는 어차피 영화니까 그런 무슨 뭐 묵원 같은 종교적 수행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어드벤처물입니다만 그런 설정이 이제 전적인 기조를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아까 이제 아까 제가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영화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영화들이 제시하는 이제 일종의 과학적 근거들이 물론 사이비 과학도 들어 있겠지만 그런 과학적 근거들에 비하면 이 영화의 종교적 전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뭔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클로즈 인카운터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이라든가 이 프레임 하나하나의 공들이 연출하는 이제 스필버그 스타일과 맞아 들어가면서 상당히 뛰어난 영화적 체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우연하게 그냥 걸려든 예고편에서 캡처한 컷입니다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남성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100% 확신을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 같은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되어 있고요.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스필버그의 오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 출신의 촬영 감독 쉰들러 리스트 같은 걸로 촬영했던 감독이에요. 야누스 카민스키가 촬영을 했고요. 음악도 지금은 거의 반은퇴 수준이라고 한 전성기 한참 지났던 그 유명한 스타워즈와 인디애나 존스의 작곡가죠.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클래식한 스타일의 그런 연출이라든가 그런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요런 과정들의 이제 정보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아까 능력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어렸을 때 주어졌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조금씩 체감하면서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유명한 더 사인이라던가요? 그런 거죠. 그 외계인의 이제 문명의 흔적 아니냐, 외계인과의 그런 언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중심 인물은 다니엘보다 이제 에밀리 브론트가 연기하는 이 기상캐스터인데, 원래는. 에밀리 블런트가 연기하는, 네. 마가렛이죠, 마가렛.
마거릿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의 주요 배경은 캔사스 시티입니다. 자, 캔사스 시티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거,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 이쪽에 시카고가 있구나. 있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제 기상캐스터를 연기하고 이제 앵커 자리를 꿈꾸는, 그런 여성인데, 이 여성이 이제 그 기상캐스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외계어를 발휘를 해요. 근데 영화에서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카디날이라고 불리는 그 새가 있습니다. 그 메이저리그 중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라는 팀 있죠. 카디날 홍관조라고 하는 새예요. 여기 보시면 홍관조 요런 새가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네, 요런 새 노선 카디날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요 카디날이라는 새가 등장하는데 그 영화의 포스터에 보시면은 네, 포스터에 등장하시면은 요 카디널이죠. 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네. 요렇게 이제 되게 홍관조란 말이에요. 요런 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니엘은 요렇게, 사슴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 모두 다, 마그릿과 다니엘 모두 다, 이 홍관조를 만나면서, 홍관조의 메시지를 만나면서, 자신의 일종의 초능력 같은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일종의 신적 능력과 가까이 됐다고 상치시키는 게 이제 이 영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영화적인 그 궤적과 자기도 모르던 능력이 갑자기 있었다는 사실,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깨닫는 과정을 통하고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영화의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하는 일종의 미스터리, 일종의 스릴러라고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다고 잔혹한 그런 장르의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구축해가는 과정들이 뭐 아주 고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꽤 흥미로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은 관객들의 이제 그런 리뷰, N 평점을 보면 초반에 졸렸다. 근데 이게 그런 설정 자체가 좀 난데없고 뭔가 이제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반응이었더라고요. 이게 뭐 지금 제가 그 리뷰들을 읽어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영화는 나름대로의 이제 그 체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시작하면 다니엘은 처음부터 쫓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안전가옥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시점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건데, 디스클로저 데이라고 하는 디데이가 설정되는 과정에 이쪽에 거대한 이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영화는 그 디스클로저 데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는 그 우주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폭로돼 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국 정부가 이제 뭔가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까버려버리는, 까발려지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것을 그것을 알릴 사람은 이쪽의 선지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이 두 인물인 거죠. 에밀리 블런트가 연기하는 마거릿과 조시 오코노가 연기하는 다니엘이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은 여정을 통해서 각각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거릿 옆에는 이제 우리 커트 러셀 아들이 등장하는데, US 마샬, 커트러스 아들이 등장하시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설정상 마거릿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까?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이 커트러스 아들은 그냥 여기서 남아있고 싶어 합니다. 남아있고 싶어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둘은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경고를 만나는 소통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이 마가렛의 경우에는
자기를 직감하죠. 자기의 상황이라든가 주변 인물의 상황, 그리고 다니엘의 위기 같은 걸 이제 캐치해서 만난 적도 없으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와덱스라고 하는 영화 속에 이제 빌런 집단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은, 이런 존재들은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민간 기업이긴 합니다만 어떤 권력기관이라든가 이제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폭로를 막으려고 하는 흐름이라는 건 이제 스필버그의 영화들에 보면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E.T.의 경우도 E.T.를 갖다가 이제 잡아가죠. 미국 정부가 잡아가는 역할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클로즈 인카운터도 그걸 좀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이제 그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걸 끝내는 막을 수 없다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대부분 마무리가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영화에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도피 과정에서 이제 액션 시퀀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상당히 이 장면들도 전 박력 있고 좋던데요. 좋던데 나는 두 번 정도 등장해요. 이렇게 이게 자동차 카체이스 씬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릿과 만나가지고 다시 도피를 하면서 철도와 관련된 액션 시퀀스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도피처의 결국 최종적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마거릿과 다니엘은 왜 자신이 그 능력을 얻었던 날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일종의 외계인들에게 이제 외계인들과의 만남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경험들의 근거에서 영화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나름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들, 이제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영화적으로 일종의 신화적인 구조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선지자가 최종적으로는 일종의 신에 가까운 존재죠.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화의 대사에도 나와. 외계인이 일종의 우리보단 적어도 신에 가까워.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 대사들을 얘기하는 것에서 결국은 진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서 영화가 딱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점층적 관계들의 이제 폭발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SF 영화들에 비하면 디스클로저 데이라고 하는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그 외계인의 룩도 상당히 이제 엑스파일을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질을 활용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뇌파를 연결하는 텔레파시를 쓰는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이제 도피 장면 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관객들이 좀 동의하기에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한국 관객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관객들이 흥미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별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기 취향이니까 그것까지 좋고 싫고까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재밌더라. 결과적으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스필버그의 전성기전에 나왔던 클로즈 인카운터 같은 영화들이 줬었던 그런 감동까지는 아닙니다. 이 영화가 결과적으로 폭로인데, 이 클로즈 인카운터는 약간 인류애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 우주에 우리가 이 행성에 홀로 살고 있는 인간이 저 우주에 있는 누군가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사실 스필버그가 이 영화에 메시지를 넣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한국어가 등장하는데 이 영화의 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맞이한 미국인들이 막 슈퍼를 갖다가 들어가서 막 식량을 막 사재기를 하는 장면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제3차 대전의 위기를 맞이했어. 그런데 그 3차 대전의 위기를 막 뉴스에서 탑으로 나오고 있는,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실체를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긴장 위기의 시작점이 이제 북한의 내부 이제 쿠데타죠.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촉발돼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군사 위기가 발생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영화의 설명에 의하면 쿠바 위기 이후에 가장 큰 설정이에요. 근데 지극히 사람들이 이제 약간 식상해, 한국인들은 좀 짜증나 하죠. 왜냐하면 이건 한국 영화 CD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쓰는 설정들이어서 또 쓰냐 이런 느낌인데, 사실 할리우드는
북한이 만만합니다. 이런 전쟁 소재를 다루기에는. 실제로는 자기들도 알아요. 북한이 사이즈가 안 된다는 건 자기들도 아는데, 뭐냐면, 중국 다루겠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 중국에도 영화 팔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을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북한이 만만한 게. 만만한 게 북한이니까 북한의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이제 뭐 한국 전문가가 이제 거기서 곁들여서 잠깐 앞부분에 등장하고 마그리시 능력 발휘할 때 이제 한국어를 잠깐 쓰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3차 대전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3차 대전이라고 하는 뉴스를 누를 정도로 이 디스클로저 데이, 폭로의 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일종의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숨기고 안에서 이제 병과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니야. 사실은 우주에서 우리는 되게 미미한 존재일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영화적으로. 이제 거기에 근데 이제 동의를 못하는 관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관객들은. 근데 대충 이 영화 제작비 한 1억 5천만 불 정도 든 영화예요. 최근에 스필버그 영화들 중에는 사이즈가 큰 영화에 속합니다. 스필버그가 예산을 낭비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속에서 이제, 물론 여기 소통 방식의 경우도 상당히 고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좀 요즘에는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정도의, 힘들게 되는 방식이긴 한데, 이건 폭로되는 영상들 중에 하나고요. UFO 상태, UFO는 상태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결말을 향해서 나아간다. 결국은 이제 디스클로저 데이인데, 디스클로저가 되겠죠.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필버그의 연출력은 여전하시고, 연세가 드셨지만, 물론, 그것들이 올드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까 이제 미리 앞에서 언급드렸던 스필버그가 존경에 맞지 않는 존 포드의 영화를, 역마차나, 뭐 하워드 휴즈의 영화들을 리오 브라보를 요즘의 관객들에게 보여주면 그게 재밌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영화를 많이 본 관객들의 경우 그리고 제 채널의 경우에 이제 뭐 중년층이 많이 보시는데 이분들이 봤을 때 여전히 스필버그 영화는 여전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클로저 데이의 결말부는 사실 좀 너무 종교적 믿음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막 지금 뭐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닌데 그런 흐름 정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완전히 좀 동의하긴 좀 그래요. 결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만큼은 여전히 상당히 성실하고 완벽하게 만들려는 감독의 모습들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고 오랜만에 만들어진 이런 또 SF 영화였던 만큼 되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같이 공존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외계인조차도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역시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이 영화는 역시 뭐 좀 말하고 싶은 바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유대인인 스필버그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뭐 시오니스트 논쟁도 있는데 유대인인 스필버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결국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 영화 리뷰를 이 정도로 마쳐보겠습니다. 뭐 잡다한데요. 이상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